자, 이 4장 내용을 잠깐 시작을 합시다. 잠깐이 아니고 4장 내용을 좀 길게 시작을 해보죠. 자, 4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운동의 원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확하게는 운동 변화에 관한 원인. 이 4장의 내용은 뭘 기반을 하고 있냐 하면 여러분 그 중세 유럽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탈리아로부터 문해부흥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벌어져요. 그죠? 문해부흥. 우리나라 말로는 문해부흥이고 영어로 하면 뭐죠? 르네상스죠. 르네상스가 시작이 됩니다. 자, 르네상스는로 통해서 뭐가 발전하죠? 예, 뭐 유럽이라 이 문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뭐 철학 등등이 발전해요. 그죠? 그와 동시에 자연과학도 발전합니다. 특히 16세기 말부터 해가지고 17세기 초반까지 이 17세기까지 이 걸출한 두 명의 과학자가 나타나게 돼요. 뭐 여러 명의 과학자라고 하지만 미안합니다. 걸출한 두 명의 과학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걸출한 두 명의 과학자는 한 명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한 사람이죠. 누구죠? 예, 갈릴레오 갈릴레이죠. 또 한 명은 여러분 너무너무 싫어하는 F = ma. 그죠? 역학을 만들어낸 뉴턴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두 명의 위대한 과학자가 나오게 되고 이 두 명의 과학자가 뭡니까? 이 물리학을 고전 물리학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행성의 운동을 설명한 케플러라든가 다양한 과학자들도 있긴 하죠. 자, 어쨌든 이 이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뉴턴보다 조금 더 앞서요. 이 갈릴레오를 통해서 갈릴레오가 유명한 이유는 이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유명하기도 한데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이 운동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뒤에 가서 조금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 운동의 패러다임을 바뀐 걸 받아서 정리한 사람이 수학적으로 정리하고 모형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뉴턴이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뉴턴이란 사람은 이 물체가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걸 바로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걸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동력학, 정력학 등 여러 힘에 관한 학문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뭡니까? 이 4장 내용은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걸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그 얘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 봅시다. 자,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힘이란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죠? 힘 좀 써봐. 혹은 나는 힘이 부족해서 뭐 이런 말을 힘이란 말을 많이 쓰게 되죠. 자, 그래서 힘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하고 지나갑시다. 물론 힘이라는 걸 실제로 정의한 사람 뉴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쨌든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힘이란 건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물체가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어떤 물체를 사용을 할까요? 예, 축구공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축구공에 여러분이 힘을 가한다고 가정해봐요. 축구공에 힘을 가하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축구공에 힘을 가하는 방법은 뭐죠? 그렇죠. 발로 차는 겁니다. 그죠? 자, 정지해 있던 축구공에 발로 차서 힘을 가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정지해 있던 축구공이 정지란 말을 계속 강조하죠. 그죠? 여기에 대한 그래서 힘에 대한 정의가 여기 있다는 소리죠. 즉 정지해 있던 축구공이 어떻게 됐습니까? 힘을 가했더니 움직였어요. 정확하게는 어, 운동 상태가 변했죠. 속도가 변하고 방향이 변하고 그죠? 자, 이렇게 힘이 가해지면 운동 상태가 변해요. 그러면 이 운동 상태를 이용해서 힘이란 걸 이제 역으로 정의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힘이란 건 어떻게 정의되느냐?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꾸는 작용이 바로 힘이에요. 간단하죠. 자, 그럼 이 힘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모든 주변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힘을 주고 받으면서 모든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 몸도 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힘이 제대로 작용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죽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많은 힘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어떤 힘과 어떤 힘이냐 하면 크게는 접촉력과 또 하나는 장힘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접촉력도 사실은 장힘에 속하긴 하지만 일단은 겉보기에 접촉력과 장힘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합시다. 접촉력이란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힘이란 게 바로 이 접촉력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옮긴다고 가정합시다. 물건을 이렇게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체와 접촉을 해야 되죠. 그죠? 접촉 안 하고 물체를 옮길 방법이 있나요? 물론 영화에서 뭐 엑스맨이라든가 어벤져스 같은 거 보면은 접촉 안 하고 물체를 움직이고 합니다만 일상생활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작용하는 힘들은 다 이 접촉력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그런데 이 물체와 접촉하지 않고도 힘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어벤져스 그런 거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 충분히 경험을 하고 있어요. 신기하다고 못 느껴서 그렇지. 예를 들어 봅시다. 매 학기마다 제가 드는 예예요. 자, 제가 이 슬라이드를 녹음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근데 너무너무 힘든 거야. 막 컴퓨터 앞에 마이크만 붙잡고 하고 있으니까 자괴감도 느껴지고, 여러분들의 뭐라 그럴까? 이 태도도 못 보기 때문에 제대로 듣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슬퍼요. 그래서 이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공대 옥상으로 올라가서 뛰었어요. 점프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나는 바닥을 향해서 움직일 거예요. 그죠? 물론 죽겠지, 떨어지면. 바닥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자, 바닥을 향해서 떨어지는다는 말은 내가 힘을 받았다는 소리죠. 근데 누가 나한테 힘을 가하고 있죠? 접촉한 아무 상태도 없잖아요. 지금 난 공중에 떠 있는데. 그렇죠. 지구와 나 사이에 힘이 작용하고 있죠. 이 힘을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중력이라고 하죠. 자, 이 중력은 어떻습니까? 서로 접촉하지 않아도 항상 작용하죠. 그죠? 자, 이렇게 빈 공간을 통해서 작용하는 힘을 장힘 혹은 마당힘 아니면 영화에서 force field 그러잖아요. 그죠? field force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여기서 force field 그러는 게 힘을 작용시키는 공간이라는 뜻인데 바로 이 뭐랄까 마당 힘을 의미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힘들은 모든 힘이라 그러긴 좀 정확하게 말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힘들은 바로 이 마당 힘에 해당해요. 이해 가셨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자, 앞에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힘들은 마당입니다. 그랬죠? 자, 여러분, 힘이라는 것의 근원이 뭔지는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뭐가 힘이지? 이렇게 궁금한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네 가지밖에 없어요. 이 외의 힘은 현재까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힘이 뭡니까? 결국은 이 자연계가 유지되도록, 정확하게 말하면 이 우주가 유지되도록 해주는 힘이에요. 자, 이 우주가 유지되도록 해주는 큰 힘, 기본적인 힘 네 가지는 뭐냐 하면, 자, 여기 슬라이드에 있죠, 그죠? 큰 힘이 센 순서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강력 혹은 강한 핵력이라고 불리는 힘이에요. 자, 이 힘은 아주 짧은 거리, 여기서 짧은 거리란 말은 어느 정도냐 하면 원자핵 하나 정도의 거리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자, 이 핵력이 없으면, 강한 핵력이 없으면 사실은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구성이 안 돼요. 뭔 얘기냐 하면, 자, 봅시다. 여러분 물질의 구조에 대해서는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죠?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어요. 자, 원자핵 내부를 들여다보면 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전자기학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전하라는 특성이 있어요. 전하 혹은 charge라는 특성이에요. 이 전하라는 특성은 뭐냐 하면 극성이 다른 전하끼리는 잡아당기고 극성이 같은 전하끼리는 밀어낸다. 이게 전하의 특징이에요.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럼 원자핵 내부로 들어가 봅시다. 원자핵 내부는 양성자들과 중성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중성자는 사실은 전기적인 특성이 없어요. 근데 양성자들은 양의 전하라는 전기적인 특성을 가져요. 앞에서 이 양성자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양성자들끼리는 서로 밀어내게 돼요. 자, 그러면 중성자가 아니 미안합니다. 원자핵 내부에 양성자를 이렇게 채워 넣을 수 있을까요? 그 채워 넣은 상태로 유지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서로 밀어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원자핵이 없으면 물질이 구성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이 양성자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보다 더 강한 힘, 강한 핵력이 작용해서 어떻게 된다? 양성자들이 밀어내서 붕괴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해가셨나요? 자, 이걸 강한 핵력이라고 불러요. 그럼 또 질문을 하겠죠. 강한 핵력의 근원은 뭡니까?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힘의 근원은. 자, 두 번째로 강한 힘. 두 번째로 강한 힘은 앞에서 말한 양성자 간에 밀어내고 극성이 다르면 잡아당기고 한다고 했죠. 이런 힘들을 전자기력이라고 불러요. 정확하게는 전기력이고 움직이는 전하는 자기장을 발생시켜서 자기력을 만들어내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전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전자기력이라는 힘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힘 중에서 두 번째로 강한 힘이에요. 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려면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아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 갈 필요 없이 초등학교 때 여러분 그 플라스틱 받침 가지고 장난을 한번 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장난이냐 하면 이 종이를 머리에 플라스틱 받침을 열심히 문지른 다음에 바닥에 종이에 갖다 대면 종이가 어떻게 되죠? 종이가 플라스틱 받침에 탁 달라붙어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종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플라스틱 받침이 종이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죠? 뭘로? 정전기력으로. 정전기력은 전자기력의 일종이에요. 그와 동시에 이 종이는 누구로부터 힘을 받고 있어요? 지구로부터 힘을 받고 있어요. 어떤 힘? 중력을 받고 있어요. 그 큰 중력으로 큰 지구가 중력으로 종이를 잡아당김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플라스틱이 작용하는 전자기력에 의해서 종이가 밑으로 안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최소한 이 전자기력과 중력과는 크기가 같다는 소리죠. 근데 질량을 비교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그죠? 자, 그래서 전자기력은 엄청나게 큰 힘이고, 그 다음에 이 전자기력 또한 물질이 구성되도록 해주는 근본적인 힘 중에 하나예요. 뭔 얘기냐 하면, 여러분 그 원자 구조에 대해서 또 하게 되는데 원자 구조를 했었죠. 그죠?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뭐가 돌고 있죠? 전자가 돌고 있어요. 뒤에 가면 구심력이라는 얘기를 할 텐데 물체가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회전 중심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 필수적이에요. 그러면 원자핵은 양의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음의 전하를 띠고 있어요. 서로 어때요? 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잡아당겨지죠. 어느 쪽으로? 중심적으로. 그래서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바로 전자기력이에요.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전자기력이 원자핵 중심으로 당겨줄 수 없기 때문에 회전을 못해요. 즉 물체의 구성이 안 되죠. 그 외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대부분의 힘은 이 전자기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이제 대학 왔으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귈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서로 뽀뽀하게 되겠죠. 뽀뽀하면 느끼는 감촉이라는 거. 서로 힘을 느끼게 되죠. 그죠? 그건 뭡니까? 바로 전자기력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손을 잡아요. 친구들끼리 손을 잡으면 그때 느끼는 감촉은 바로 전자기력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대부분의 힘은 이 전자기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강한 힘은 약한 핵력이라고 부르는 힘이에요. 자, 약한 핵력은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방사선 붕괴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지열이라는 거 있죠. 지면의 지열의
원인이 바로 방사선 붕괴인데 그러면 이 방사선 붕괴가 뭐 때문에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약한 핵력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셨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로 강한 힘이라 그래야 되나? 가장 약한 힘이죠.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약한 힘은 바로 중력이에요. 그래서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들 사이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인력만 작용하죠. 그래서 이 중력을 설명하면서 뉴턴이란 분은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중력은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항상 잡아당기게 되고 우리가 지구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중력 때문이죠. 중력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에 생활 못하죠. 그죠? 우주에 떠다니고 있겠죠. 그리고 이 재밌는 건 이 중력은 항상 중심으로 물체와 물체, 질량을 가진 물체의 중심으로 잡아당겨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방으로 R 제곱,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사방이라 그래야 되나?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별 같은 거 여러분, 행성 같은 게 생긴 모양이 구형이잖아요. 구형인 왜 별들이 구형으로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았나요? 바로 이 중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력은 사방으로 이 잡아당기는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한 가지. 사람은 왜 구형이 아니죠? 사람은 크기가 작죠. 크기가 작아서 어때요? 사방이라기보다는 바로 지구 중심 수직을 향해서 당겨지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형의 모양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별 같은 놈, 아주 큰 놈들은 구형의 모양이 됩니다. 자, 요 네 가지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들이에요.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들의 원인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연구는 많이 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힘들이 서로 같은 힘인지 서로 다른 힘인지 원인이 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힘은 크게 전자기력과 중력밖에 없어요. 다른 힘들은 느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두 가지 힘들은. 또,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갔는데 말이 계속 길어지네요. 그죠? 미안합니다. 이 슬라이드 하나에 10분씩 얘기하는 우리가 힘의 원인은 모르지만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실제로 적용하고 조정하고 하는 힘들이 바로 전자기력이에요. 우리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힘들 중에서 전자기력만 유일하게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3장에서 우리는 어떤 물리량들을 벡터와 스칼라 양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뭐 안타까운 소식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데 힘이란 건 벡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당연히 크기와 방향을 모두 다 얘기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거기다가 더 안타까운 일은 사실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한다고 할 때 단일한 힘만 작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어떤 물건을 들어 올린다고 가정을 해봐요. 내가 물체에 힘을 가하고 있죠. 근데 안타까운 일은 자, 물체에 나도 힘을 가하고 있지만 물체와 지구 사이에는 어때요? 중력이라는 힘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최소한 이 지구상에서 내가 힘을 가하게 되면 중력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물체에 힘을 가해서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소한 중력보다는 더 큰 힘을 작용을 시켜야 되죠. 이해 가셨나요? 자, 중력 외에도 뭐 마찰력이라든가 앞에서 말했던 전자기력이라든가 다양한 힘, 뭐 장력 등도 존재하고 이 다양한 힘들이 사실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체에 힘을 작용한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단일한 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해줘야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의 벡터적인 합,
왜냐하면 힘이 뭐라 그랬어요? 벡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벡터적인 합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고 이때 힘을 알짜 힘이라고 불러요. 앞으로 알짜 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영어로는 net force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힘들은 사실은 단일한 힘이 아니고 알짜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의 힘을 구한다는 말은 어떤 단일한 힘을 구한다는 게 아니라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다 더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알짜 힘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알짜 힘을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될지 쭉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죠? 실제로 구해야 돼요. 그럼 알짜 힘을 어떻게 구할까? 라는 데 대한 해답은 어, 요, 이 뉴턴에 대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건데 기본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벡터적인 합을 했죠. 벡터의 합을 구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뭡니까? 같은 성분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더해서 그 알짜힘의 성분을 구하고 뭔가 많이 어려운 것 같지만 별건 아니에요. 알짜힘 구체적인 방법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성분을 구하고 그 성분을 이용해서 뭐뭐 힘의 크기와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구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자, 이제 다음 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얘기를 할 거예요. 조금 뭐라 그럴까?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잘,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 안 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기쁜 소식인데 코로나가 이제 끝나갑니다. 그죠? 한국에서는 최소한 대구에서는 이 녹화하는 날은 확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5월 초에 개강할 것 같아요. 그때 뭐 질문을 주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뉴턴의 운동 법칙은 딱 한마디로 요약할게요. 바로 힘을 정의하고 있어요. 힘. 그래서 힘이 뭔가에 대해서 뉴턴은 쭉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물체의 운동 상태가 바뀐다 그랬죠. 그죠? 힘을 정의하고 나서 그 힘을 이용을 하면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에요. 자, 그럼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설명을 하려면 갈릴레이의 이제 운동 법칙으로부터 들어가야 돼요. 자, 뭐냐면 이 얘기는 사실은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재밌게 들어주세요. 내용 자체가 재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대 그리스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고대 그리스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질이 가진 근본적인 성질은 뭐냐 하면 결국은 정지한다는 거예요. 정지한 놈도 정지하고 움직이는 물체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언젠가는 멈춰선다는 거죠. 그게 이 지상의 물질들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 당시에 그 그리스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봤어요. 그죠? 하나는 신들의 세계, 하늘이죠. 하늘에서는 별들이 운행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가장 완벽한 원형 궤도를 그리면서 별들이 영원히 돌고 있어요. 이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지면으로 내려오니까 이 땅의 피조물들, 그죠? 신의 피조물들이죠. 불완전한 피조물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영원히 움직일 수가 없죠. 언젠가는 정지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바로 가장 근본적인 세상의 근본적인 법칙이었어요. 그죠? 이제 영원이라는 게 부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언제 깨지느냐? 꽤 오래 갑니다. 천년 넘게 가죠. 천년 넘게 가고 16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불세출의 천재가 나타나게 되죠. 갈릴레오라는 사람. 솔직히 말하면 갈릴레오가 이걸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뭐냐 하면 간단한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사고 실험이란 건 머릿속에 하는 실험이죠. 자,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있고 그릇에는 마찰력이란 게 하나도 없다고 가정합시다. 그 상태에서 금속 공을, 뭐 금속 공도 좋고 공이라고 합시다. 공을 놨어요. 어떻게 돼요? 공은 그릇을 미끄러져 내려가서 반대편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죠? 어떻게? 동일한 위치까지 올라오게 돼요. 마찰력이 없다면. 자, 그런 다음 그릇을 더 키워 봅시다. 공은 어떻게 됩니까? 예, 역시 동일한 높이까지 올라오죠. 또 그릇을 더 키워 봅시다. 공은 어떻게 됩니까? 예, 또 동일한 높이까지 올라와요. 그릇이 영원히 갔다고 가정을 해보죠. 공은 어디까지 갑니까? 그렇죠. 영원의 어딘가에 있는 같은 높이를 찾아서 영원히 움직이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렸죠. 뭐냐 하면 물체는 정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발견한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운동 자체가 방해가 없으면 영원히 움직인다. 과거에 생각했던 거랑 어떻죠? 완전히 다르죠. 그죠? 자, 이 생각을 뉴턴이 정리합니다. 그래서 뉴턴은 어떻게 정리하느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란 걸 정의를 해요. 이제 알짜 힘이 없다면 그 물체는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등속도를 가지고 운동한다. 이게 바로 뉴턴의 제1법칙으로 알려진 뭐죠? 관성의 법칙이죠. 이해가셨나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죠.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이죠? 좀 이해하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없다면 물체는 등속 운동한다. 뉴턴이 여기서 하고 싶었던 건 뭔 얘기예요?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이 정의한 게 뭐라 그랬어요? 힘이란 거라고 했죠. 뉴턴은 1법칙을 통해서 힘이란 걸 사실은 정의합니다. 1, 2, 3법칙 나눴지만 사실 같은 얘기예요. 뭔 얘기냐 하면, 자, 알짜 힘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하지 않죠. 등속 운동을 하지 않으면 뭔 운동을 한다는 소리예요? 가속 운동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힘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예, 물체를 가속시키는 게 바로 힘이에요. 가속시킨다는 거 앞에 정의했죠? 운동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뉴턴은 1법칙을 통해서 물체의 운동 상태가 바뀌면 바로 그것이 힘이다 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이해가셨나요?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물체 내부에도 당연한 힘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힘들에 대해서는 뉴턴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만 얘기를 한 거다. 뉴턴 1법칙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내부에서도 내부를 하나의 기준틀로 봤을 때는 뉴턴이 1법칙이 여전히 성립할 겁니다. 근데 그 물체 내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뉴턴의 1법칙이 이해가 가셨나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물체의 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죠. 그죠? 관성의 법칙에서 뉴턴은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없다면 물체는 등속 운동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 말을 통해서 알짜 힘이 있으면 물체는 운동 상태가 바뀐다. 즉 가속 운동한다 라고 바꿔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뉴턴은 1법칙을 통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에 대해서 정의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럼 이 관성과 질량의 관계, 관성 기준 틀, 비관성 기준 틀에 관해서 조금 더 어려운 얘기 해봅시다. 자, 뉴턴의 1법칙을 설명하면서 알짜임이 없다면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한다고 했죠. 그죠? 그럼 이 등속 운동을 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결국은 자신의 운동 상태를 어떻게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나요? 자, 그래서 모든 물질 거니까 이상합니다만 모든 물체는 사실은 이렇게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실제로 외부에서 힘이 주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힘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 여러분이 조깅을 하고 있다 가정해 봐요. 그럼 여러분의 운동 상태는 지금 뛰고 있는 거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운동이 방해를 받습니다. 어떻게? 바닥에 돌뿌리가 있어요. 돌뿌리 탁 걸렸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고 싶죠. 움직이고 싶은데 발이 돌뿌리에 걸려서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상체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가죠. 그죠? 즉 뛰는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바닥으로 넘어지죠. 바로 이게 뭡니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성에 관한 내용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자면 버스가 급정거를 했을 때 여러분들 몸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팍 쏠리죠. 그죠? 그 이유는 여러분 계속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관성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이런 관성을 이용한 장치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뒤에서 설명을 잠깐 하겠지만 시트벨트, 안전벨트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런 관성이라는 성질을 이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관성 기준틀하고 비관성 기준틀 조금 설명을 할게요.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상을 조금 해봅시다. 자, 관성 기준틀이란 건 뉴턴의 제1법칙이 적용되는 기준틀이에요. 그리고 비관성 기준틀은 뉴턴의 1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기준틀을 비관성 기준틀이라고 불러요. 뭔 얘기예요?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그림을 밑에 그려놨는데 이거 봐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을. 뉴턴의 1법칙이 적용된다는 건 뉴턴의 1법칙이 뭐라 그랬죠? 알짜임이 없으면 물체는 등속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뉴턴의 1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알짜임이 없더라도 물체는 가속 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는 게 당연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요. 버스 얘가 제일 좋아요.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요. 버스가 등속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됩니까? 등속으로 쭉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아무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은 버스랑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등속으로. 이해갔죠? 자, 이런 경우는 뉴턴의 1법칙이 적용해요. 그런데 이제 기사 아저씨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자,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건 어디에 힘을 작용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버스에 힘을 작용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버스의 가속도를 반대 방향으로 줘서 버스의 속도가 느려지게 했어요. 상태가 이해 가시나요? 예, 이해 가셨죠? 자, 그 순간 여러분 몸은 어떻게 됩니까? 버스를 한 번쯤 타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바로 앞으로 확 쏠리게 되죠.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힘이 여러분 몸에 작용하고 있나요, 지금? 아니죠. 여러분 몸에는 아무런 힘도 작용하고 있지 않아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어디에 힘을 작용시켰어요? 버스에 힘을 작용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몸이 앞으로 확 쏠렸죠. 뭐가 변한 거죠? 속도가 변한 거예요. 그리고 운동 상태가 변한 거죠. 즉 운동의 방향과 크기가 모두 다 변했습니다. 이해가셨나요? 즉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가속도가 생겼다는 소리예요. 가속도는 있는데 그럼 힘 작용하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한테 작용하는 힘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아무런 힘도 여러분 몸에 작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몸은 어떻게 됩니까? 가속 운동을 했어요.
이러한 기준틀을 비관성 기준틀 이렇게 불러요. 되게 신기한 현상이죠. 그죠? 그리고 이때 여러분이 한테 뭔가 힘이 작용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이 앞으로 확 쏠리게 되죠. 요런 가상의 힘을 관성력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버스가 등속으로 움직일 때는 관성 기준 틀이고 버스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엑셀을 밟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관성 기준 틀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관성 기준 틀하고 비관성 기준 틀을 구분을 해 볼 수 있어요. 관성 기준 틀은 사실은 등속 운동을 하는 기준 틀이 관성 기준 틀이에요. 비관성 기준 틀은 가속 운동을 하는 기준 틀이 비관성 기준 틀이에요. 이해가셨죠? 자, 요걸 드라마틱하게 느끼고 싶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절대로 무서워서 못 타요. 자이로 드랍이라는 거 있죠? 자이로 드랍이라는 게 천천히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때는 등속 운동을 해요. 그 경우에 여러분 아무런 힘도 못 느낄 겁니다. 근데 자이로 드랍을 탁 떨어뜨려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자이낙하 운동하죠. 자이낙하 운동은 대표적인 가속 운동이에요. 그죠? 자이낙하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어떤 느낌을 가져요? 위로 확 뜨는 느낌을 가지죠. 근데 실제로 위로 확 뜨는 실제로 확 뜨게 될 거예요. 근데 이때 작용하는 힘은 사실 아무것도 없죠. 이런 힘들이 관성력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이 쓰이는 관성력은 모두 다 쓰고 있어요. 바로 원심력이라는 힘입니다. 물체를 회전할 때 물체 회전 중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물체의 중심으로 당겨지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하는데 이때 원심력이라는 힘은 사실은 존재하는 힘이 아니에요. 가상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상의 힘이 원심력이다. 아니면 여러분 코리올리의 힘, 그 북반구에 돌아갈 때 물의 회전 방향이 딱 정해져 있죠, 그죠? 그때 작용하는 힘이라든가 이런 힘들이 다 가상의 힘에 속하고 관성력이라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비관성계에 살고 있으면 글쎄요, 그걸 가상의 힘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가상의 힘이긴 한데 비관성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가상의 힘이란 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관성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셨나요? 관성이 뭔지, 관성 기준 틀이 뭔지, 비관성 기준 틀이 뭔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관성이라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체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고 관성 기준 틀이라는 건 뉴턴의 운동 법칙이 적용되는데 바로 등속 운동을 하는 게 기준 틀. 비관성 기준 틀이라는 건 뉴턴의 운동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가속되고 있는 기준 틀을 비관성 기준 틀이라고 하고 요 얘기 안 했네요. 관성력이라는 가상의 힘을 딱 적용시키면 비관성 기준 틀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할 수 있어요. 관성력이라는 건 뭐 가상의 힘이라고 했죠. 자, 그럼 질량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관성력의 예는 뭐 예를 들었듯이 가속하는 버스의 경우라든지 계속 가속 운동하는 엘리베이터도 있나요? 가속 운동하는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느껴볼 일이 없으니까 패스. 원 운동하는 경우 원심력이 관성력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죠? 자, 이제 질량 얘기를 잠깐 합시다. 여러분, 질량이 뭐죠? 질량이 단위 킬로그램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질량이 뭔지를 몰라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질량, 여러분, 저울에서 재는 그 킬로그램은 사실은 질량이 아니고 무게죠. 그죠? 정확하게 어떤 거냐 하면 무게란 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지구와 여러분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또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재는 것도 아니에요. 용수철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재요. 용수철이라는 걸 이용해서 재는 게 바로 원무게죠. 무게죠. 근데 이 무게하고 질량은 사실은 달라요. 비례는 할 수 있어도 정확하게 비례한다고 말하기도 되게 애매해요. 관계는 있다고 말하긴 해도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럼 이 질량이 뭐냐? 아마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걸 들었을 때 질량에 대한 정의를 배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질량은 어떻게 재다? 그 정도는 배웠죠. 그죠? 자, 그래서 질량의 정의를 좀 내려봅시다. 정확하게 왜 질량이 생기는지 몰라요. 현재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질량의 정의는 내려야 되겠죠? 써먹으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 동일한 물질로 만든 두 개의 공이 있어요. 됐나요? 동일한 크기예요. 동일한 물질이에요. 근데 하나는 속을 꽉 채워서 10kg이라고 가정합시다. 하나는 속을 다 파냈어요. 그래서 1kg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두 개의 공을 같은 힘으로 빵빵 찼다고 가정을 해봐요. 어떤 놈이 더 빨리, 더 멀리 나갈까요? 자, 이건 뭐 지금 우리 계속 사고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고민할 필요 없죠. 그죠? 속이 비어있는 1kg짜리 공이 더 멀리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바꿔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두 물체 중에 어떤 물체가 가해진 힘에 대해서 더 잘 저항을 했나요? 그렇죠. 속이 꽉 찬 10kg짜리 물체가 훨씬 뭐라 그럴까? 저항을 잘 했죠. 왜 그렇죠? 가속이 덜 됐잖아요. 그죠? 더 속이 꽉 찬 물체가 더 잘 안 움직였으니까. 자, 그럼 이걸 이용하면 이제 질량이란 걸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량이란 건 뭐냐 하면 외부에서 힘이 쭉 가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에 대해서 저항하는 성질이 바로 질량이에요.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동일한 힘이 가해지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더 잘 안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셨나요? 질량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질량은 어쨌든 주어지는 힘에 대해서 저항하는 성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런 다음 이 저항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에 대해서 저항한다 그러니까 관성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질량이 크면 관성도 커져요. 이해가셨죠? 질량이 크면 관성은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질량과 관성과의 질량에 관한 얘기예요. 다음에는 이제 이 관성을 이용한 아까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안전벨트. 안전벨트가 대표적인 예라 그랬죠. 그죠? 그거 잠깐 살펴보고 뉴턴의 2법칙으로 넘어갑시다. 자, 주변에 사용하는 관성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는 안전벨트예요. 사실 이 외에도 많아요. 찾아보면. 근데 안전벨트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안전벨트의 구조를 잠깐 보세요. 옆에 그림 있죠. 그죠? 자,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파란색으로 된 상자가 하나 있죠. 뭐 라지 블락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블락에는 경첩이 붙어 있어요. 핀 커넥션이라는 경첩이 붙어 있고 그죠? 그 경첩에는 피벗 할 수 있는 로드가 붙어 있어요. 그죠? 피봇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로드, 막대가 붙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레쳇이라는 톱니바퀴가 있고 톱니바퀴는 풀리, 도로레와 연결돼서 시트벨트랑 최종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해가셨나요? 구조는 간단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라지 블럭이라는 파란색 블럭은 앞뒤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막대도 피벗에 의해서 뭐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차가 이제 등속으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합시다. 등속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라지 블럭이라든가 핀 커넥션 같은 것도 등속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냥 쭉 움직이고 있어요. 자,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고가 나게 되면 그렇죠. 사고가 나게 되면 차가 정지하게 돼요. 정지하게 되면 라지 블록 같은 경우는 차가 정지하더라도 관성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쭉 갈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라지 블록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막대는 어떻게 됩니까? 정지한 막대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뒤로 획 젖혀지겠죠. 뒤로 획 젖혀지면 어디에 딱 걸리게 되죠? 그렇죠. 라쳇이라는데 바로 걸리게 되죠. 이해가셨나요? 라쳇이라는 톱니에 바로 걸리게 되면 안전벨트가 어떻게 됩니까? 딱 고정이 되죠. 딱 고정이 되면서 우리 몸이 고정이 돼서 사고가 나더라도 앞으로 튕겨나가는 걸 막아주게 됩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기계 장치가 아니고 뭐죠? 관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뭐 여기서 이제
팍 잡아주게 되면 왜 사고가 나도 안전하냐? 거기에 대한 얘기는 뒤에 가면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관성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장치 안전벨트에 대해서는 이런 뭐 간단한 원리를 이용한다. 이해가 가셨죠? 자, 뉴턴의 이법칙으로 넘어가 봅시다. 오늘의 마지막 예가 되겠네요. 마지막 주제가 되겠네요. 자, 뉴턴의 이법칙은 뉴턴의 1법칙과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1법칙이 뭐였죠? 자, 알짜임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등속 운동을 한다.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뉴턴의 1법칙이었어요. 그죠? 그럼 뉴턴의 2법칙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걸 수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힘이 있다는 소리는 물체의 운동 상태가 바뀐다는 소리죠. 그러면 힘과 물체의 운동 상태의 변화를 뭘로 나타냈었죠? 힘이 아니라 물체의 운동 상태의 변화를 가속도로 나타냈어요. 그러면 힘이 있으면 뭐가 있다? 가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자, 그래서 힘과 가속도는 비례한다. 이게 뉴턴의 2법칙이에요. 끝이에요, 사실은. 자, 근데 그 유명한 에피컬 MA는 어디서 나왔느냐? 앞에서 말했죠. 두 개의 물체가 있어요. 그죠? 구조가 똑같아. 근데 하나는 10kg짜리고 하나는 1kg짜리예요. 동일한 힘을 가하더라도 어느 쪽이 더 잘 가속이 되죠? 예, 그렇죠. 이 질량이 작은 쪽이 더 잘 가속이 돼요. 그죠? 그러면 질량이라는 건 가속도와 반비례하고 이 질량이 뭐였죠? 힘에 저항하는 성질이었죠. 그럼 이 힘에 저항하는 성질을 힘의 정의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빨간색으로 된 식을 보세요. A라고 되어 있죠. A가 뭔지는 알겠죠. 가속도예요. 그죠? 그리고 비례 표시가 있고 가속도와 질량은 반비례하고 시그마 F라고 되어 있죠. 알짜힘이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시그마 F 혹은 알짜힘은 뭡니까? 가속도와 비례하죠. 자, 요걸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 F는 ma와 같다. 요게 뉴턴의 2법칙이에요. 뭔가 복잡한가? 지금 별거 아니죠? 힘이란 건 뭐와 같다? 바로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것과 같다. 이게 뉴턴의 2법칙이 되고 힘의 단위는 뉴턴을 씁니다. 이걸 누가 발견했어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뉴턴을 쓰고 1뉴턴이라는 건 1kg의 물체에 작용해서 그죠? 1m/s 제곱의 가속도를 내는 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서 두 번째 줄을 보세요. 1뉴턴은 1kg m/s 제곱하고 같고 혹은 제일 마지막 줄을 보세요. 1뉴턴은 0.225 lb 이렇게 되어 있죠. lb는 영미권에서 쓰는 단위예요. 파운드란 단위입니다. 그래서 0.225 파운드와 같다라고 했는데 이 책에서는 이 파운드란 단위를 안 쓸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하거나 아니면 전공 수업을 하다 보면 미국하고 관련된 영미권하고 관련된 도구나 뭐 이런 문제 같은 걸 풀 일이 있으면 이 파운드라는 단위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가 아니라면 전부 다 뉴턴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셨나요? 자, 그래서 뉴턴의 2법칙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뉴턴의 2법칙은 F = ma로 정의가 됩니다. 그죠? 결국 뭐하고 같아요? 뉴턴의 1법칙에서 알짜힘이라는 게 있으면 가속도가 생긴다고 했죠. 그 관계를 이제 질량을 넣어가지고 다시 표현한 게 뉴턴의 2법칙이에요. 그래서 알짜힘이란 건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것과 같다. 그리고 조금 더 보시면 이 힘 F 위에 뭐가 있습니까? 화살표가 있죠. 힘이란 건 뭐다? 바로 벡터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3법칙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3법칙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뉴턴의 운동법칙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운동법칙을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써먹어야죠. 그죠? 어떻게 써먹는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